우리나라 삼국지. 제44부 용성의 고구려. 어둠을 헤치고 요동성으로 달려오는 한때 무리가 있어. 화술보던 군사는 이들을 발견하고 놀라서 당주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이에 당주는 급히 북을 쳐서 적의 침입을 알렸다. 잠에 빠져있던 요동성주 고아관은 북소리에 깨어 황급히 군장을 차려입고 성벽 위로 뛰어올라갔다. 이미 장수들이 모두 나와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적의 침입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때의 군마가 성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리를 주시하고 있던 당주가 아뢰었다. 그때 성벽 아래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평주의 여진이라 하오. 고구려에 투항하러 왔으니 성문을 열어주시오. 그 말을 듣고 고아관은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여진이라면 후연의 평주자사로 최전방에서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자가 늦은 밤에 성 밖에 나타나 투항을 하겠다니 믿기지 않았다. 여진은 지난날 모용씨에게 패해 용성으로 끌려왔던 부여왕 여현의 아들인 여울의 양자였다. 그의 양부인 여울은 서력 370년 11월 전진이 전연의 업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부여, 고구려 상당의 질자들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어 전진 군사들을 맞아들였다. 이후로 전연은 멸망하고 여울은 전진에서 형양태수를 지냈다. 얼마 뒤 모용수가 선비족들을 규합하여 후연을 일으키자 여울은 모용수에게 투항하여 부여왕에 봉해지고 해부에 임명됐다. 여울의 아들인 여진 역시 대를 이어 연왕 모용성의 총신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대가 정녕 여진이란 말인가? 고아관은 군사들을 내보내 여진에게 횃불을 비치게 했다. 잠시 후 주변이 환해지면서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난날 숙군성에 있다가 투항했던 군사가 그가 여진이 틀림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여진은 식솔들과 호위무사 10여 명만을 대동하고 있었다. 고아관은 몸 수색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성문을 열고 여진 일행을 맞아들였다. 여진은 고구려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고아관 앞에 당도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대가 연왕의 총신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이유로 투항을 했는가? 고아관의 신문에 여진은 침통한 얼굴로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개성에서 변고가 있었소. 연왕께서 돌아가시고 모영희가 전권을 장악했소. 그 말만 듣고 고아관은 저간의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모용희는 선왕 모용보의 동생으로 모용보의 서자인 모용성이 왕위에 오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지만
모영희는 속마음을 숨기고 조카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굴었다. 모영성은 어리석게도 그를 신임하여 나라의 중책을 맡겼다. 모영희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정의 대신들에게 접근해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회유에 넘어오지 않는 충신들은 적당한 이유를 내세워 관직을 삭탈하거나 먼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여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에게 모영희를 멀리할 것을 간했다. 하지만 왕은 여진의 말을 믿지 않고 모영희를 두둔했다. 모영희는 여진이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되자 왕을 부추겨 여진을 변방의 평주에 차사로 보냈다. 여진은 평주로 내려오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여진의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모영희는 금군들을 사주하여 왕을 시하고는 왕명을 빌어 지방으로 내몰았던 왕의 신복들을 토성으로 불러 올렸다. 드디어 토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며 짐을 꾸려 떠났던 신하들은 토성으로 가는 도중에 모영희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늘 모영희를 경계하고 있던 여진은 왕명에 의해서 후임으로 내려온 모영귀로부터 중앙에 요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용성으로 돌아가는 길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모영희가 조정에 버티고 있는 한 자신이 중앙의 요직에 발탁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이는 필시 모영희의 흉계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확증도 없이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여진은 밤새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여진은 모영귀를 찾아왔다. 내 신병으로 더 이상 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 낙향하려 하오. 여기 관인이 있으니 부디 폐하께 나의 뜻을 잘 전해주시구려. 모영귀는 예상치 못했던 여진의 반응에 당황했다. 이대로 여진이 떠난다면 후환이 남을 수 있었다. 아니 그대에 대한 폐하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알 텐데 이리 가벼이 행동을 하면 되겠소? 정 물러나거리거든 직접 폐하를 뵙고 상주해 보시구려. 모영귀는 여진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갈 길이 머니 내일 아침이라도 짐을 꾸려 떠나리다. 여진이 돌아가자 모영귀는 평주로 올 때 도성에서 데리고 온 부하들을 급히 불렀다. 이들은 거미군에서도 최정예라 할 만한 일당백의 용사들이었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여진의 목을 베어라. 절대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음날 날이 밝자 여진은 술에 몸을 싣고 고향인 대극성을 향해 출발했다. 숙군성을 떠나 북쪽으로 30여 리쯤 가니 난풍림이란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난풍림은 대극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길목이었다. 숲은 이름만큼이나 나무들이 울창해서 바람조차 쉽게 드나들지 못했다. 그래서 대낮인데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두웠다. 늘 엄산한 기운이 감도는 이 숲길을 지나는 행인들은 종종 짐승의 발자국 소리에도 놀라서 달아났다. 자객들은 지난밤부터 숲속에 숨어서 여진 일행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해가 한 발쯤 치솟았을 무렵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면을 한 자객들은 일제히 숲길로 뛰쳐나갔다. 자객들을 보고 겁을 먹은 호위병들은 수레들을 버려두고 일제히 무기를 끌며 달아났다. 자객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수레로 다가갈 수 있었다. 자객 중 하나가 잔인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들어 수레의 휘장을 젖혔다. 일순 자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속에는 여진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자객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다른 수레들도 확인했다. 그 역시 텅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자객들은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때쯤 여진은 이미 숙군성에서 멀리 벗어나 서쪽의 유화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다. 지난밤 여진은 신복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 후에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 그리고 행장을 꾸려 북쪽으로 떠나는 것처럼 꾸며서 모형귀에 눈을 속였다. 성을 빠져나온 여진은 술에 사람이 탄 것처럼 가장하여 군사들을 딸려보낸 후 자신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리를 빠져나와 식솔들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여진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모형비는 분을 못 이겨 길길이 뛰었다. 만일 이 일이 알려지면 추궁을 면하기 어려웠다. 한참 동안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날뛰던 모형비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에 선 수하들에게 타짐을 받았다. 여진은 죽었다. 그러니 이후로 여진에 관한 모든 일은 일체 불문에 붙인다. 만일 이 일에 대해 입을 놀리는 자가 있으면 목숨이 성치 못하리라. 모형기는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성에는 여진이 죽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한편 여진은 그대로 유화를 건너 요동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식솔들과 합류한 뒤 한참 후에야 자객들을 유인했던 군사들이 뒤따라왔다. 여진은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자신의 짐작이 들어맞았음을 알았다. 이미 모영희가 실권을 쥐었다면 그는 더 이상 후연 땅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여진은 평소에 광개토 태왕의 유명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고구려의 몸을 의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광개토 태왕은 요동성으로부터 여진의 투항 소식을 전해 듣고 후연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음을 짐작했다. 남방을 평정한 광개토 태왕으로서는 오랜 세월 골칫거리였던 연을 도모할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 고구려는 미천왕 때부터 요서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선비의 모영부와 충돌이 잦았다. 모영부의 족장 모영위는 유화를 넘어 동쪽으로 세력을 뻗치려 했고 고구려 역시 요서의 드넓은 땅을 원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모영위의 아들 모영황이 전연을 세운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더욱 빈번해졌다. 그러다가 고국원왕 때 이르러서는 전연군에 의해 고구려의 도성이 함락당했고 태후와 왕후가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미천왕의 시신까지 토굴하여 강탈당했다. 이후로 두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고 서로에게 걸림돌이 됐다. 전연이 전진에게 멸망한 이후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 등극하여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현명한 정치로 국력을 키웠다. 그 사이 모영부의 모영수는 전진으로부터 자립하여 연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다시 일어난 후연은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한동안 고구려와의 충돌을 애써 피했다. 하지만 모영성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는 종종 군사를 일으켜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변방으로 쳐들어왔다. 이 당시 광개토 태왕은 남방 경략에 매달리느라 후연의 침공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광개토 태왕의 웅대한 구상 속에는 후연을 정벌할 계획이 서 있었다. 이미 북서쪽에 거란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백제, 가야, 외를 제압하고 북쪽으로는 숙신을 정벌한 광개토 태왕에게 남은 목표는 서방의 제국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후연이었다. 도성에 도착한 여진은 광개토 태왕 앞에 나갔다. 그는 비분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내가 제임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모영희를 죽이고 싶사옵니다. 연을 쳐서 모영희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모영희에게 복수를 한 후에는 무엇을 할 생각이냐? 예상 밖의 질문에 여진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돌이켜보니 그는 이제껏 모영희에 대한 복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짐은 그대가 부여의 왕족이라고 들었다. 그러니 그대도 잘 알겠지만 지난날 모영씨들이 부여를 침공해서 5만여 명에 이르는 부여인들을 용성으로 끌고 갔다. 부여와 고구려는 한 핏줄이기 때문에 타고로 끌려가 고생하고 있는 부여인들을 생각하면 짐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짐은 이번에 군사를 내어 연을 격파하고 모영씨들의 압제에서 우리 부여인들을 구하고자 한다. 그대는 부여의 왕족이니 앞장서서 조국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라. 광개토 태왕의 열변은 여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부여의 혼을 일깨웠다. 폐하께서 어리석고 눈먼 저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셨사옵니다. 이 몸 뼈마디가 가루가 될 때까지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진은 감동을 주체치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광개토 태왕에게 큰절을 올렸다. 서력 402년 5월 광개토 태왕은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고타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후연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대로 아불파연이 나서며 간청했다. 신을 선봉으로 삼아 주옵소서. 신은 그동안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일생의 치욕으로 여기고 살아왔사옵니다. 소신이 비록 늙고 병든 몸이기는 하지만 연을 쳐서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구천에서 아버지를 뵐 수 있겠사옵니까? 광개토 태왕은 아불파연이 노구임에도 여전히 기력이 넘치자 새삼 안심이 됐다. 그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짐이 어찌 막을 수 있겠소? 광개토 태왕은 아불파연을 대장군으로 삼고 고타를 부장으로 여진을 향도로 삼아 3만 군사를 주어 숙군성을 비롯한 평주 일대를 평정하게 했다. 고구려군은 요하를 건너 서안 지방들을 가볍게 제압하고 숙군성으로 나갔다. 이 지역의 지리와 방비태세를 상세히 알고 있는 여진의 도움으로 고구려군은 전력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숙군성에 당도할 수 있었다. 고구려군이 요하를 넘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평주자사 모영규는 용성으로 급보를 전한 한편 척후대를 파견해 고구려군의 형세를 살폈다. 모영규는 모영희에게는 한없이 충직한 부하였지만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가혹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는 평주부의 군사들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부렸으며 별일도 아닌데 성을 내고 트집을 잡아 매질을 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일에 백성들을 동원해 품삯 한 푼도 주지 않고 부렸고 이도 모자라 값지고 귀한 재물이나 반반한 처녀들이 눈에 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았다. 만일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치도곤을 놓거나 옥에 가두었다. 모영귀가 평주부에 부임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가 두려웠으므로 누구도 감히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다. 백성들은 차츰 자사인 모영귀를 증오하게 됐다. 그리고 청렴결백하고 다정했던 여진을 그리워했다.
이때 고구려군이 평주의 여러 성들을 연파하고 숙군성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의 군사와 백성들 사이에서는 크게 동요가 일어났다. 더구나 지난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여진이 고구려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온다니 간악한 자사 밑에서 고통받던 백성들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다. 모용균은 고구려군의 험악한 군세에 겁을 먹고 성문을 깊게 잠근 채 조성에서 구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려 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자 성안의 군사들로서는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석포에서 발사된 바위덩이로 인해 서쪽 성병 몇 군대가 무너져 내렸고 그 틈으로 고구려 군사들이 무섭게 밀려들어왔다. 모용균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성을 버리고 몇몇 호위 군사와 함께 북문을 통해서 달아났다. 그러나 달아나는 일도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성에서 10여리도 벗어나기 전에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그리 급히 가오? 모용기가 기겁을 하여 쳐다보니 고구려 장수의 갑옷을 입은 여진이 여유 있게 웃고 있었다. 그 뒤로 사천왕같이 크고 험상궂은 고구려 군사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시퍼런 창칼을 고추 세우고 있었다. 모용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말에서 떨어져 내렸다. 제발, 동료의 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모용기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연신 땅에 찌으며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여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에서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일국의 자살한 자가 자존심을 헌신작처럼 팽개치고 목숨을 구걸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진은 더 이상 그의 역겨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칼에 너의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 길로 모용에게 가서 내 말을 똑똑히 전하거라. 반역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러야 할 것이라고. 여진은 경멸의 눈초리로 모용기를 쏘아보더니 말머리를 돌려 성문을 향해 갔다. 모용기는 참담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던 모용기의 호위 군사들은 그제야 그를 부축해서 말에 태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모용기가 탈환 사실을 알아챈 숙군성의 군사들은 주저없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다. 끝까지 저항을 하던 몇몇 장수들도 여진이 모습을 나타내자 싸울 마음을 접고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고구려군은 숙군성을 완전히 장악했다. 아불파연은 군법으로 군사들의 약탈을 금하고 여진을 내세워 성민들을 안돈시켰다. 짧은 시간이 남아 모용기의 학정을 겪었던 성민들은 돼지와 소를 잡아 크게 잔치를 베풀어 고구려군의 입성을 반겼다. 숙군성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아불파연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이번에야말로 후연을 격파하고 선대의 치욕을 씻어야 하오. 고타가 장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후연과 동료인 남연이 동진과의 충돌로 인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부기가 후연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부기의 사신을 보내 후연에 대한 협공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여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부기가 후연과 서로 적대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 고구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국의 협공은 성사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진은 평주자사로 있었기에 하북지방의 정세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사실 북위에게 있어서는 후연보다 고구려가 더 위험한 적수였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북위왕 탁발규가 고구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만무했다. 아불파연은 현재의 병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후연을 정벌할 자신이 있었다. 더구나 그런 여진을 통해 그들의 내부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일단은 용성의 상황을 살핀 후에 천천히 공격을 개시해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고타는 평소와 달리 서두른 아불파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숙군성은 요동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배후에 대한 정지 작업을 하지 않고 진군만을 거듭하다가는 적지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었다. 신중히 지나치면 기회를 잃게 되는 법일세. 아불파연은 고타의 말을 무시하고 용성으로 진격할 준비를 했다. 고타가 많은 전장을 누비는 동안 연륜을 쌓아 신중함을 갖추었다면 아불파연은 다시 패기를 앞세우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했다. 아불파연에게는 나름대로 서두른 이유가 있었다. 이제 아불파연의 나이도 환갑을 훌쩍 넘어서 고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든 천명이 끝나 하늘이 목숨을 거두어 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고구려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삶을 떠나 영적인 삶으로 회귀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무덤을 만들고 생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안을 꾸며두었다. 아불파연 역시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죽기 전에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연나라를 멸망시켜서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원수를 갚는 일이었다. 무를 숭상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고구려인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연과의 전쟁에서 손상된 아버지의 명예를 복구하지 않고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불파연은 이승의 후회를 남긴 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 집은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불파연은 자신의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 속세를 벌인 왕자 아불도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원한과 복수의 역사를 끝내고 후손들에게는 자유롭게 기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아불파연은 본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불꽃을 살랐다. 그는 노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몸소 행군하는 군사들 사이로 말을 타고 분주히 돌아다니며 일일이 독려했다.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용선을 함락시키려면 행군 속도를 좀 더 올려야만 했다. 노장의 열정에 감동한 군사들은 너도나도 분발하여 태능하를 따라 용성으로 접근해갔다. 고구려군이 진군하면서 마주친 여러 성곽과 부락들은 쌍수를 들어 그들을 반겼다. 그들이 거쳐온 지역은 수시로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그곳의 백성들은 언제라도 승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진군을 거듭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용성이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냈다.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요서의 요충지답게 높고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 눈길을 끌었다. 수많은 전장을 오가면서도 결코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아불파연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흥분에 휩싸여 옆에 서 있는 장수들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진을 치도록 할까요? 아불파연은 고타의 질문을 듣고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걸세. 아불파연의 깊고도 무거운 음성을 듣고 고타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부정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결과부터 말하면 고타의 예감은 적중했다. 다음 날 아불파연은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을 맞이할 수 없었다.
아불파인이 늦게까지 기침을 하지 않자 시중을 드는 군사가 장군의 막사로 들어갔다. 장군을 깨우기 위해 다가갔던 군사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죽음의 사신이 밤새 다녀갔는지 아불파인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비단천을 들어 칼날을 닦고 있던 고타는 그 자세로 멈춰버렸다. 칼끝이 미세하게 떨릴 뿐 마치 시간이 정지해버린 듯 움직임이 없었다. 숨막힐 듯한 정막이 천막안을 뒤덮었다. 그때 부장 연고야가 정적을 깨며 막사의 휘장을 젖히고 들어왔다. 대장군께서 밤새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연고야도 아불파인의 막사를 찾았다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달려오는 길이었다. 고타는 자신도 모르게 비단천을 들고 있던 손으로 칼날을 꽉 움켜쥐었다. 잘 다듬어진 예리한 칼날은 천을 가볍게 통과해서 고타의 손에 박혔다. 선홍빛 피가 그대로 푸른색 비단천에 스며들더니 흘러내렸다. 고타는 고통이 느껴지지도 않는지 베인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선 눈빛으로 연고야를 쳐다보며 영을 내렸다. 일단 용성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고 저들의 움직임을 살펴라. 졸지에 대장군을 잃고 전군을 지휘하게 된 고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향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고타는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고구려군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았다. 후연 정벌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아불파인의 죽음은 고구려군의 용성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다. 고타는 마음 같아서는 아불파인의 유지를 받들어 그대로 용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싶었지만 믿고 따르던 우두머리를 잃은 군사들을 전장으로 내몰아봤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고타는 일단 군사를 숙군성으로 물렸다. 그리고 토성으로 파발을 보내 광개토 태왕에게 아불파인의 죽음을 알리고 태왕의 명을 기다렸다. 고타는 아불파인의 죽음으로 광개토 태왕이 충격을 받을까 염려했다. 아불파인은 태왕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옆을 지키며 때론 스승처럼 때론 친구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노환으로 몸져 누워있는 고문을 비롯해서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운하굴에다가 이제는 아불파인까지 운명을 달리했으니 광개토 태왕의 처지가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광개토 태왕은 아불파인의 죽음을 전해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태왕은 연나라 투발을 잠시 뒤로 미루고 화북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여진에게 숙군성을 맡도록 했다. 그리고 고타에게 전령을 보내 도성으로 돌아오라고 명했다. 태왕은 고타라도 곁에 두어야 위로가 될 듯했다.
대장군 아불펜에 대한 추모를 마친 광개토 태왕은 다시 고타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보기 5만의 대군을 줘 후연을 정복하게 했다. 대장군 고타는 여진을 부장으로 삼고 여하를 건너 호탕탕 후연의 수도 용성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연왕 모용희는 성 앞의 모습을 드러낸 고구려의 대군을 보고 잔뜩 겁을 먹었다. 그는 비록 금군의 장수들을 이용해서 모용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의 공격까지 받게 됐으니 가슴이 답답했다. 이때 지난날 숙군성에서 혼을 빼고 돌아났던 모영귀가 잔뜩 웅크리며 간언을 했다.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의 욕을 들어주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옵니다. 게다가 여진까지 합세했으니 성의 구조와 방위 태세의 약점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옵니다. 어찌 그리 비겁한 말씀을 하시오. 고구려군이 용맹하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사람일 테니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문을 열고 나가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소장에게 맡겨주십시오. 모영희가 눈을 들어보니 중의장군 풍발이었다. 그는 얼굴이 검고 가슴까지 오는 잘 정돈된 수염을 갖고 있었다. 모영희는 평소 풍발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묵살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다. 시우랑은 어찌 생각하는가? 이에 신하들 속에 섞여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눈빛이 맑고 진중하게 보이는 신하가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이 바로 근위장군 모용운이었다. 모용운은 자신에게 쏠리는 신하들의 시선을 털어내듯 겸연쩍게 대답했다. 고구려군이 비록 강군이지만 현재 우리의 전력으로 볼 때 충분히 막을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옵니다. 고구려군을 물리친다 해도 아군은 막대한 전력 손실을 피할 수 없사옵니다. 그리 되면 북위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던 적들이 피냄새를 맡은 승냥이처럼 떼거리로 달려들 것이옵니다. 고구려군과 싸우기보다는 잘 타일러 돌려보내는 게 상책이옵니다. 소신이 고구려 진영으로 가서 이해를 앞세워 설득해 보겠사옵니다. 모용우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의견이 이치에 들어맞았으므로 의견이 분분하던 신하들도 수긍했다. 고구려군은 용성 앞 들판에 당도하여 진을 쳤다. 고타는 당장 공세를 취하지 않고 연왕에게 항복할 기회를 줬다. 왕명을 받은 모용우는 백기를 들고 성문을 빠져나와 고구려 진영으로 달렸다. 멀리서 고구려의 백후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느껴졌다. 고구려 진영에 가까이 다가서자 검은 갑옷을 입은 10여 명의 고구려 군사들이 진영에서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나와 모용운을 둥그렇게 에웠었다. 그중 우두머리인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장수가 우렁찬 목소리로 모용운을 다그쳤다. 너는 누구냐? 무슨 목적으로 우리 진영에 왔느냐? 나는 연나라 장군 모용운이다. 고타 장군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왔다. 나를 대장군께 인도해 주기 바란다. 눈매가 날카로운 장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모용운을 쳐다보다가 그를 대장군의 막사로 끌고 갔다. 모용운이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 고타가 좌우의 장수들을 대동하고 위험을 갖추어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이제야 우리 고구려 군사들이 용성을 공격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를 깨달았나 보구려. 그래, 연왕이 항복의 뜻을 전하라 했소. 모용운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아무리 고구려군의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다면 이 나라를 이루신 역대 왕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모용우는 점점 험악해져가는 분위기에 아랑곳 없이 당당했다. 고타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그럼 무슨 일로 왔느냐? 고타는 모용운의 여유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냉담하게 물었다. 저는 단지 고구려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제의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고구려를 걱정한다? 웃기고 있구나. 과연 너희들이 그럴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고타로서는 연왕에게 항복할 시간을 주어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려 했던 것뿐이었다.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여진이 나서며 큰 소리로 모영운을 꾸짖었다. 너희들은 승냥이 떼들과 같이 이를 보면 달려들고 불리하면 도망가서 숨는 야비한 족속들이 아니냐. 여기가 어디라고 간사한 말을 늘어놓느냐. 여진이 모영이의 신복 모영운을 곱게 볼 리 없었다. 모영운은 여진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고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청했다. 주의를 물리쳐 주십시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타는 적진 한가운데서도 태어남을 잃지 않는 모영운의 담대함에 호감을 느꼈다. 그래서 여진을 비롯한 장수들을 내보내고 단둘이 남았다. 그래, 할 말이 무엇이요? 저의 성은 본래 고씨로 지난 고국원 선대왕 때 용성으로 잡혀온 고구려 왕족의 후손이옵니다. 모영운은 유창한 조선어로 이야기를 했다. 고타는 모영운이 조선어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그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폈다. 과연 얼굴 생김새와 골격이 선비족보다 오히려 고구려인 쪽에 가까웠다. 모영운은 본디 고구려 왕족으로 본성이 고씨였다. 지난날 모영황의 군대가 환도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약 5만의 고구려인이 전연으로 잡혀갔었는데 그 중에 그의 아버지인 고발도 섞여 있었다. 모영황은 잡아온 고구려인들을 도성 주변에 부락을 이루어 살게 했다. 그중 왕족과 귀족들은 도성 안에 거했는데 이들은 차츰 전연 지배층에 편입됐다. 그러나 고발만은 모영황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연은 새롭게 일어난 전진에 의해 멸망했으나 몇 년 후 모영수에 의해 다시 부활됐다. 장성한 고우는 연왕 모영부의 휘하로 들어가 모영희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연왕 모영부는 그의 공을 인정하여 진위 장군으로 삼고 다양공에 봉했다. 그리고 고운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여 모영씨의 성을 하사했다. 이로써 고운은 모영운으로 불리게 됐고 연왕실의 일원이 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고구려인으로서 우리가 용성을 함락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고타는 모영운이 내부에서 호응만 해준다면 용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모영운은 연나라를 배반할 마음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고구려인이지만 지금은 엄연히 연나라의 신하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단지 같은 핏줄임을 내세워 우리의 공격을 막으려 하는가? 고타는 의욕에 찬 눈으로 모영운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치를 따져 지금은 고구려가 용성을 칠 시기가 아님을 알려러 할 뿐입니다. 모영운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고타의 경계심을 풀었다. 그렇다면 어디 우리가 용성을 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라. 냉정히 말하면 지금 용성을 지키고 있는 연해 군사들로는 고구려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군이 총력을 기울여 싸운다면 고구려군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군이 용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의 손실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 걱정은 양국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서 만약 서쪽에 오랑캐 북위가 공격해 들어온다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구려군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위는 근래 들어 한층 강성해졌습니다. 양국이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원을 벗어던지고 서로 손을 잡아 북위에 대항해야만 합니다. 모영운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북위는 연의 세력을 몰아내고 중원으로 진출한 후 평성에 도읍을 정하고 한족의 체제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내실의 안정을 기하여 가파른 국력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모영운은 북위의 위협을 내세워 고구려와 화친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대 왕이신 고국 원왕 시절 연에게 당한 치욕을 반드시 갚아야 하오. 저희 조부께서도 그때 환도성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용성으로 끌려와 분노와 울분의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고구려인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고타는 모영운의 말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화평의 대가는 무엇이요? 숙군성 동쪽에서 요하에 이르는 천여리 땅을 고구려 영토로 영원히 인정하겠습니다. 또 명마 만필과 황금 2만 양을 세공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보다 연나라에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모영운은 고타가 무엇을 요구할지 내심 불안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모영황의 사당이 연군에 있다고 들었어. 그 사당을 헐어버리시오. 그러면 연의 사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믿고 당장 회군하리다. 모영황이라면 연의 태조로 고국원왕 때 환도성을 함락시키고 미천왕의 시신까지 파헤쳐간 극흉극악한 인물이었다. 고타가 말한 모영황의 사당이란 서력 358년에 모영황의 아들 준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연군에 세운 사당을 말했다. 모영운은 그 말을 듣고 난감했다. 비록 왕의 양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의 입으로 연왕에게 선대왕인 모영왕의 사당을 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생각을 거듭하던 모영운이 겨우 입을 열었다. 신하된 자로서 어찌 선대왕의 사당을 헐라고 왕에게 주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영황은 제 친조부의 원수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때가 되면 제 손으로 사당을 헐어버릴 테니 이번만큼은 널리 아량을 베풀어 양보해 주십시오. 고타는 모영운의 말 속에서 연을 도모하란 야심과 기백을 읽었다. 좋소. 그대의 제안을 폐하께 상주하겠소. 도성에서 답이 올 때까지 그대는 이곳에 남아있으시오. 고타는 여진을 불러 상의한 후에 모영운을 진영에 억류시키고 급히 도성에 있는 광개토태왕에게 전령을 보내 후연의 제안을 알렸다. 이때부터 광개토태왕은 모영운이란 인물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다. 만일 고타가 전한 대로 모영운이 연을 도모할 마음이 있다면 뒤에서 그를 지원해서 안으로부터 연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좋은 방책일 듯했다. 광개토태왕은 고타에게 친서를 보내 후연과의 화친을 허락하고 협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화친조에게 모든 절차를 마친 모영운은 고구려 진영을 떠나면서 고타에게 다짐했다. 비록 조국 땅을 밟아본 일은 없지만 고구려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의 메인 몸이지만 언젠가는 환도성으로 금이 환영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고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고구려 진영을 떠나 용성 앞에 이른 모영운은 한동안 가만히 서서 성문을 쳐다보았다. 수시로 드나들던 성문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아주 먼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듯한 피곤함이 밀려왔다. 고타는 장수 연고야에게 5천의 군사를 주어 숙군성을 지키도록 하고 군사들을 거두어 돌아갔다. 행렬의 뒤로는 후연과의 강화를 하면서 지난 과오에 대한 배상으로 받은 많은 우마와 황금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다.
출연 이완호, 이종구, 배한성, 이정구, 유만준, 권용훈, 이윤섬, 문관일, 이은주, 변종필, 안장혁, 이재웅,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44부 용성의 고구려 편이었습니다.